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지치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여기 유튜브를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평소에 제가 그러하던 말이죠. 저는 지루할 때는 이 채널에서 신명나고 재미있는 사연 영상을 틀어두고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결국은 극복해낸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어떤 사연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엄마는 절 많이 사랑하셨지만 자꾸만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세은아, 너에게 보이는 것을 남에게 절대로 얘기해선 안 된다. 절대. 만약 제가 여러분 곁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딱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7살 무렵이었어요. 엄마, 저기 창문에 서 있는 검은 옷 입은 아저씨 누구야? 거기 누가 있다고 그래? 아무도 없어. 아, 세은아. 자세히 보면 엄마랑 저 아저씨는 생김새도 느낌도 다를 거야. 그렇지?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려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났는지 제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씀했어요. 응, 뭔가 느낌도 다르고 또렷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 그런 것들은 설령 보인다 해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 또 봤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네가 보이는 것을 티내선 안 된다. 엄마 말 명심해. 엄마는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렇게 과민한 엄마와 달리 저는 이런 것이 특이한 줄도 모르고 지내왔죠. 옛날 우리 집에서는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 복덩이가 있었어요. 10살이던 전 처음으로 불가사의한 꿈을 꾸고 말았습니다. 꿈에서 흰 털을 지닌 복덩이는 온몸이 빨갛고 입에 이상한 검은 물체를 물고서 저를 슬프게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날 오후 우리 복덩이는 골목길에 진입하던 차에 치여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저는 복덩이를 제 동생처럼 여기고 아주 예뻐했기에 그때만큼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 기분 나쁘고 꺼림칙한 꿈을 꿨으면 내가 목줄 잡아놓고서 집에서 못 나가게 해야 했어. 다 내 탓만 같았던 죄책감에 며칠을 울고 몸살까지 앓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이후로 다짐했어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너무 부정하지도 또 너무 믿지도 말자. 이런 내 자신이 두려워서 스스로 더 강해지기로 말이에요.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엄마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는 제가 더 이상 그 이상한 존재들을 보지 않게 되었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야 엄마가 밝힌 사실은 저를 놀랍게 만들었죠. 엄마도 어릴 때는 너와 같았어. 자칫 무속신앙의 길을 걸을 뻔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않게 되었지. 그러니까 우리 딸도 너무 걱정 말고 살다 보면 어느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엄마의 말씀과 달리 전 큰 병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체육을 하거나 어디 다친 적이 없는데 온몸이 시퍼런 멍으로 가득하고 코피를 20분 넘게 주르륵 흘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온몸에 열이 심하게 났는데 식은땀에 옷이 젖을 지경이었죠. 누가 제 머리 위에서 꽹과리를 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파졌습니다. 제 병색에 부모님은 대학병원으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진단을 받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는 이 병이 너무 갑작스럽게 왔고 지금 상태로는 완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상황이었기에 부모님은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가끔 흐릿하게 보이던 존재가 점점 뚜렷해져서 이제 사람과 구분이 어렵고 저에게 말까지 거는 것입니다. 아픈 몸보다 저에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어린 저를 힘들게 만들었죠. 매일 무서워서 무릎을 끌어안고 이불을 덮어쓴 채로 병실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보러 오신 이모는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한번 보시더니 엄마에게 이랬습니다. 언니는 알지? 얘 병원에서 치료받을 병 아니야. 그래. 처음엔 나도 백혈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무래도 신병이 온 것 같아서 널 급히 부르게 된 거야. 우리 세은이 살려줄 수 있지? 신발 강한 너라면. 엄마는 자기 동생을 붙잡고 이렇게 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빌었습니다. 참 질기고 질기네. 언니 대신 딸한테 온 신병을 나라고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내가 방법 한번 찾아볼게. 그때까지 엄마는 외가댁이 무속인이 태어나는 집안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남편조차 처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만큼. 엄마는 제가 이리도 아프지 않았다면 가족들에게 끝까지 비밀로 하실 참이었죠.
그래서 무당인 이모를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는 하얀 얼굴에 동그란 눈썹과 빨간 입술을 한 예쁜 언니 같았지만 매섭게 치켰던 그 눈이 정말 무서웠죠. 그래도 어쩐지 처음 본 이모가 낯설지 않고 친근했습니다. 며칠 뒤 이모는 엄마를 찾아오셨고 그 이후로 아빠와 엄마는 이모가 가져온 방책을 두고 옥신각신 싸우셨어요. 이모의 방책은 바로 제가 굿을 받는 것이었죠. 아빠는 굿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결사 반대하셨지만 죽어가는 딸을 살려볼 마지막 방법이라고 설득하는 엄마에게 결국 지고 마셨어요. 그렇지만 이모가 저에게 한 굿은 신을 모시는 신내림이 아니라 신내림을 막아주십사 비는 굿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이모의 굿을 받은 뒤로 제 병은 씻은 듯 나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신체 반응이 정상이 되었다고 놀라워했어요. 얼마 뒤 처음으로 이모의 신당에 엄마가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모는 제 얼굴을 깊은 눈동자를 드러내며 한참 보시더니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장군님께 빌고 또 빌었다. 네 귀문은 아직 다치지 않았고 당분간은 그런 몸으로 살아야 할 게다. 하지만 네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자연히 귀문 관살이 종지부를 찍게 돼. 꿋꿋하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다. 죽다 살아난 저는 이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유부녀가 된 지금도 이모와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죠. 호되게 아프고 난 뒤 제 주변 사람 대부분은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도 모를 만큼 정체를 감추고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평범한 한국 학생처럼 공부하고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 취직까지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경기도의 한 저수지에 놀러 갔습니다. 아빠가 3시간 넘게 한자리에서 하는 낚시에 실증이 난 저는 그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남자가 물가 풀숲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다급히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그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여자가 나서서 그리로 못 가게 막으니 이상했겠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자꾸만 그 풀숲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저러다가 큰일 나겠지 싶어 급기야 제가 직접 거기로 뛰어가서 그 남자 팔을 잡았어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그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말도 못하고 꿀묵은 벙어리 마냥 있었어요. 낚시터 주변 진흙밭은 물가와 경계가 오묘했고 자칫 빠지기 쉬운 고조라 이곳에서 익사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아빠에게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그저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일면식도 없는 이 남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저도 모르게 달려든 것입니다. 이런 저도 제 자신이 의아하고 당황스러웠죠. 어쨌든 여기는 정말 위험한 곳이니까 그만 올라가세요. 저 믿고요. 저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게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조심할 테니 걱정 말고 가던 길 가세요. 남자가 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풍덩하고 그는 저수지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전 고래고래 소리쳐 사람을 찾았고 제 소리에 아빠는 낚싯대를 들고 와서 물에 빠진 남자가 잡고 나오도록 도와주셨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남자는 마신문을 토해내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던 아빠는 이제 괜찮아진 남자에게 물었어요. 청년은 그 위험한 곳에서 뭐하느라 이렇게 되었어? 낚시하다가 아버지 유품인 시계를 그쪽 물에 빠뜨렸거든요. 그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만 앞뒤 없이 달려들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어르신, 그리고 아가씨,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손목에 시계는 그대로 있는데요? 제 말을 듣던 남자는 자기 손목을 보더니 정말 시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깨닫고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뭐에 홀렸나? 술도 안 마셨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하지만 그 남자도 저도 그날 정말 뭐에 홀린 모양입니다. 이날 만난 것을 계기로 우리는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직도 남편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저에게 묻곤 합니다. 당신은 거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리도 필사적으로 날 막았던 거야? 뭐 아는 게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만남이 운명인 거 아니겠어? 아빠랑 평소 자주 다녀서 그 저수지가 위험한 걸 알아서지 뭐. 그저 설명하지 못할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를 막았다고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저를 아껴주는 좋은 사람이었고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까지 정말 완벽한 남자였어요. 이모는 제 팔자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남편의 어머님하고 저는 도무지 잘 지내기 어려워서 늘 고민이었죠.
시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즐기시다가 58세에 세상을 뜨시고 이후 어머님은 혼자 된 몸으로 남편과 시동생을 키우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다 보니 두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아들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나자 이제 좋은 집안에 조건 좋은 며느리 볼 생각으로 있었는데 뭐 내세울 것 없는 맏며느리가 들어오니 무척 실망하셨던 게지요. 넌 그 관상부터가 영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 친정도 평범하고 직업도 그저 그러면 뭐 외모라도 빼어나던가. 내 아들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여자를 집에 들였을꼬.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차셔도 그렇지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막말을 서슴없이 꺼내는 양반이니 제가 어디 마음 붙일 수가 있겠어요. 처음 몇 번은 그저 꼭 참고 들었지만 결혼한 지 2해가 넘자 저도 이제 시모 말씀에 조금씩 맞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당하기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이상하네. 우리 천상 장군 보살님은 제 관상이 엄청 좋다고 하시던데요. 남편과 그 집안 전체를 일으킬 만한 사주를 가졌대요, 제가. 저를 며느리로 들이는 집은 잔치라도 벌여야 할 거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잔치? 거기 돌팔이 무당 아니냐? 전 우리 이모를 무시하는 시모에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팔이라뇨? 그분 덕에 어릴 때 목숨도 부지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역 있는 분에게 함부로 말씀하셨다가는 영 안 좋은 일 당하십니다. 제 이야기에 시모는 겁을 먹은 모양인지 더 이상 말을 아끼시더군요.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기를 안 낳는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모는 제가 마음에 차지 않아 하셨습니다. 어쩌면 시모는 초장부터 제 길을 누르고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되길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적당히는 들어드리고 적당히는 되받아치며 아웅다웅한 고부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아낼만 했어요. 하지만 사람 둘을 놓고 하는 시모의 차별에 제 마음은 피멍이 들어갔습니다. 남편보다 1살 아래 서방님은 연봉 1억이 넘는 IT업계 재원인데 야망이 큰 남자였죠. 입버릇처럼 말하던 조건 좋은 여자와 만나기 위해 맞선을 보고 하더니 결국 원하는 결혼에 꼴이 나고 말았습니다. 직업은 이비인후과 의사에 친정집도 빵빵한 그런 여자와 결혼한 서방님은 자신의 결혼에 썩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래. 내가 아들 둘을 잘 키우기는 했지. 큰 녀석은 공기업에, 작은 녀석은 연봉 높은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의사 며느리까지 들어왔으니 말이야. 이제 내 자식들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엘리트들이지. 아니, 그 큰 며느리만 빼고. 서방님 결혼식에서 시모는 부러워하며 축하하는 친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보고는 너무 대놓고 손님들 앞에 서 있을 필요 없다면서 음식을 살펴보라고 필요 현장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멀쩡하게 생기고 건실한 회사도 다니는 제가 뭐 그렇게 창피할 정도는 아닌데 시모의 태도에 위축이 된 저는 자신이 그리 작아 보이기도 처음이었죠. 시모는 자기 자신의 몸을 원체 잘 챙기는 양반이세요. 자기 남편과 친정 부모님, 언니까지 모두 60도 되기 전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집안 내력에서 오는 건강 염려증 같아 보이셨습니다. 복용하시는 영양제만 해도 하루에 10개가 넘고 그 외로 철마다 한약 챙겨 드시지 조금만 어디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시죠.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니 툭하면 별것 아닌 증상으로 의사 며느리에게 살펴봐달라고 하시네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 그 염려가 더 커져서 목이 조금 아프셨던 날이면 나 코로나 걸린 것은 아니겠지? 라며 본인이 1달 동안 마스크 쓰고 지나갔던 장소와 만난 사람들까지 얘기하며 자식들 앞에서 불안해하셨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시니 염려 마시라고 해도 시모는 요지부동이셨어요. 걱정된 마음에 저는 기관지에 좋다는 차를 사서 시댁에 가보니 어머님의 안색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목이 안 좋으셔서 걱정 많다면서요. 이 차가 목에 참 좋다네요. 아침 저녁으로 다려 드셔보세요. 시모는 제가 드리는 차 세트를 한 켠으로 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둘째가 전화해서는 하는 말이 난 코로나 걸릴 위험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더라. 그리고 택배로 이렇게 미국산 영양제 세트도 보냈지 뭐냐. 네가 사온 것은 너나 가져가서 먹거라. 난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 추천대로 이 약을 먹을란다. 아무리 저나 다른 아들들이 100번을 얘기해도 귀를 막고 있던 시모는 동서의 말 한마디에만 믿고 안심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걱정하는 마음에 사들고 온 선물까지 고마워하기는커녕 대번에 거절하시니 전 속이 상했습니다. 동서가 괜찮다고 말하니까 이제야 믿어지세요? 당연하지. 의사랑 너희들이 대충 보고 말하는 거랑 같겠냐? 이래서 집안에 의사랑 판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다. 아주 든든하구나, 야. 저도 우리 집에 의사인 동서가 시꾸러워서 좋기야 좋았지요.
코로나 기간에 궁금한 부분은 동서에게 물어보고 해결하기도 했고, 가족들 중 누가 아프면 집에 의사인 가족이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동서는 아주 예민하고 건강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주 쓰러지고 경기까지 일으켜서 동선의 친정엄마의 보호 속에 자라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금까지 동서가 집안일 하나 못하도록 신혼집에 도우미를 보내주고 반찬이나 원래 마시는 특별한 물까지 친정엄마 손으로 일일이 채워넣으신대요. 시댁에서 처음 식사하는 날, 동서는 식사 도중 친정엄마 전화를 받더니 이러는 겁니다. 엄마, 밥 먹고 있어요. 지금 불고기랑 박대구이랑 이런 반찬들 먹는데?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던 동서는 시모에게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먹는 불고기랑 박대가 국산인가요? 특히 박대는 중국산이 많아서 우리나라 군산 것이 아니면 먹지 말라고 엄마가 그러시네요. 그럼. 한우 불고기랑 군산에서 올라온 박대 맞다. 사부인에게 걱정일랑 마시라고 전해드려라 꼭. 콧대 높은 시모가 진땀 흘리며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 웃긴 거예요. 부엌에서 시모의 지시대로 박대를 구웠던 전 알지요. 중국산이란 것을요. 이런 동서의 친정집에서 서방님과 결혼하게 된 숨겨진 이야기도 독특했습니다. 홀어머니의 집안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이유로 서방님과의 결혼을 친정에서 반대하자 동서는 맞서서 흥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만 쓰러져서 겨우 부모님 허락을 받아낸 것이에요. 이렇게 겨우 결혼 허락은 하셨지만 시집 보낸 이후로도 낄 때 안 낄 때 없이 안 싸돈 어른은 모든 동서의 일에 참견하셨어요. 몸이 약하게 자란 귀한 딸이니 얼마나 노심초사하실까 한편으론 이해가 갔지만 과하게 그쪽 친정댁이나 시모까지 동서만 위해주고 저에 대한 차별이 심해지자 저도 모르게 점점 동서가 얄미워졌습니다. 물론 사람 자체가 나쁘거나 못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과부호 속에 자라서 그런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애만 같았죠. 아이고, 우리 의사 며느님은 큰일 하느라 바쁘니 부엌에는 얼씬도 마라. 이렇게 당당히 집안일에서 예외로 계신 며느님이라고 해도 눈치껏 저도 도울 게 없을까요? 라고 한마디 하던가 아니면 부엌에 와서 말동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동서는 거실 안마의자에 앉아서는 저와 시모가 식사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혼자 잘 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형님 저 목마른데 마실 것 없을까요? 라며 시켜먹으니 부하가 치밀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여긴 우리 집도 아니고 어머님 댁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야야, 두 번째 냉장고에 포도랑 오렌지 주스 다 있다. 세아가 어떤 걸로 갖다 주랴? 전 오렌지 주스요. 시모는 바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서 동서 앞에 대령했는데 주스에 입도 대기 전에 동서는 이러고 묻는 겁니다. 이거 100% 유기농 주스 맞나요? 전 첨가물이 가득한 시중에 파는 것은 절대 입에 대지 않거든요. 당황한 시모는 괜히 저에게 큰 소리를 치곤 해요. 아무리 아끼는 며느리라지만 이 상황에 민망해진 시모는 괜히 만만한 저에게 분풀이하는 거죠. 야, 넌 네 동서 취향도 모르고 올 때 그런 거 좀 사오지 그랬냐? 얼른 마트 가서 네 동서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사와라. 아주 고급으로, 어? 저는 하다하다 이렇게 동서의 주스 심부름까지 해야 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동서는 먼저 식탁에 앉아서 시모가 차려주는 반찬들을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것은 빼놓고 딱 자기 숟가락 젓가락만 놓고 가만히 있더군요. 이런 여자가 제 유일한 동서로 들어오다니 시댁만 있으면 저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았죠. 그러다가 제 감정이 폭발한 것은 어느 추석 명절의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은 식탁에 시모는 주로 동서가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로 거기에 아들들이 좋아하는 게장이랑 갈비찜은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호박전 따위는 하나 없더군요. 여기까진 그래도 괜찮았지만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토랑국까지 올리셨어요. 추석 때는 의례 먹는 음식이지만요. 전 옛날 토랑국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이런 증상이 있다고 몇 번이나 어머님께 강조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토랑국을 잘 먹는다는 이유로 시모는 자주 이 국을 해서 내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전 토랑국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는 거 아시면서 매번 제 국은 부엌에 갖다 놓고 올게요. 아, 형님은 토랑국을 잘 못 드시는구나. 대신 여긴 다른 반찬 많으니까 국은 안 드시면 되겠어요. 형님이 먹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혼자 맛있게 국을 먹고 있는 꼴이 얄미웠습니다. 도란 때문인지 동서와 시모 때문인지 결국 저는 속에서 역한 것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먹은 것이 없어서 개원할 것이 없었지만 헛구역질만 했죠. 형님, 혹시 임신하셨어요? 제가 토하는 모습에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진심으로 동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를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고도의 여우짓을 하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했어요. 저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까지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동서 진짜 공부해서 의대 간 거 맞지? 어머님이 토랑곡 올리실 때마다 내가 토하는 거 봐왔잖아.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나 염장 지르려고 일부러? 그럼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할게요? 형님이 토랑곡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사는 가족도 아닌데. 동서가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님이 1년에 대여섯 번은 주시잖아. 그걸 정말 기억 못한다고? 아이고, 별것도 아닌 일로다 큰 소리 나게 하지 마라. 형님이 돼 가지고선 속 좁겠으리. 그리 토란이 싫으면 네 밥 들고 다른 데로 가서 먹던가. 그러자 듣고 있던 시모가 끼어들어 굳이 동서 편을 들었죠.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들어 함께 있기 싫어서 혼자 거실에 가서 맨밥만 들고 먹었죠. 남편은 반찬 몇 개랑 자기 밥그릇 들고 제 옆에 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같이 먹어. 우리 엄마 진짜 너무하신다, 그렇지? 나중에 엄마 생일상에는 제일 싫어하시는 꼬막 올려서 복수해버리자.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구나 싶네요. 눈물이 찔끔 나올 것처럼 서러웠는데 우리 남편 덕에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서는 몸이 약하고 잘 놀라는 것 말고도 남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지요.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듯이 놀라서 덜덜 떤다던가 헛소리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얼마나 자주인지 몰라도 시댁에서 그런 동서의 모습을 몇 번인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격 이후 동서와 저의 사이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던 그날 하늘이 시커멓고 장대비가 우서서 떨어지는 을씨년스러운 날이었어요. 현관 대문으로 들어오던 동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은 이미 빗물로 물바다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를 버둥거리면서 동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시댁 마당 한편에 작은 대나무밭이 있는데 그곳을 잔뜩 겁먹은 눈으로 보면서 괴로워하던 동서가 같이 있던 가족들은 이해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서방님은 동서를 겨우 등에 업고서 집 안에 들어가야 했어요. 당황한 시모는 수건을 들고 와서 잔뜩 젖은 동서의 몸을 닦아주었죠. 아가, 너 갑자기 왜 이러냐? 뭘 잘못 먹은 거야? 아니면 어디가 아프니? 병원에 갈까? 집에 들어와서도 여전한 동서의 모습에 걱정된 가족들은 병원에 전화하는 등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만은 동서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었죠. 가족들이 없는 틈에 동서의 귓가에 대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동서는 아까 그거 봤지? 대나무 숲에 서 있던 그것. 제 말에 동서는 더욱 놀라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설마 형님도 그걸 보신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죠.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미신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남들과는 다른 것을 보는 눈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시댁에 방문할 때면 눈을 치켜뜨고 무섭게 노려보는 어떤 여자가 대나무 숲에 서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방령이나 사람을 해치는 것 같진 않고 시가 집안의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 시가에 들리는 영가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한복 입은 젊은 여자를 본 적이 있지. 하지만 동서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 영가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더라도 오늘처럼 티내고 겁먹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은 동서를 노리고 더 달라붙는다? 제 경고에 흠칫 놀라던 동서는 제 다리까지 붙잡고 비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고 혼자 속 끓었으면 저럴까 싶어 안쓰러웠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맞아요, 한복. 형님 말이 진짜 맞는 거죠? 그럼 저도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 못 본 척 할게요. 그리고요. 동서는 제가 같은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안심하고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동서가 그렇게 예민하고 몸이 약했던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동서도 저처럼 귀문관살이 붙은 사주라서 그랬던 것이죠. 저는 이모가 지켜주셨지만 동서는 기독교 집안의 현대과학을 믿는 가족이라 이런 증상을 정신병이나 신경증 정도로 치부하고 말았을 거예요. 동서도 나도 귀문관살이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우리 이모가 신내림받은 무녀시거든. 난 이모 덕에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는 혼자서 힘들었겠다. 누가 이상하게 볼까봐 어디에 이런 사정을 말 못하고. 그치? 동서는 그간의 서름이 복받쳤는지 저를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가족들이 놀라서 뛰어와 동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다행이라서 우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셔요. 우리 형님 덕분에 이제 전 살았다고요. 그 이후 동서는 저를 보는 시선과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와 그 일을 상의했어요. 시댁에서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경청하고 제 조언은 무엇이든 따르던 동서를 의욕의 눈빛으로 보았죠. 동서가 그렇게 변모하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시댁에서 여왕은 동서, 그리고 그 측근에서 온갖 좋은 것을 받으며 딸랑거리는 사람이 시모였거든요. 구박과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켜도 문제없고 완전 하층민 신세이던 저를 왕비인 동서가 저렇게 떠받드니깐 아마 시모는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네 형님 하고 똥으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따를 기세였지요. 그래서 시모가 원래 하듯 저에게 잔소리하면 동서는 무조건 제 편을 들었습니다. 야야, 고기를 그렇게 민숭민숭하게 구우면 맛대가리 하나 없어. 바싹 익혀서 고소하게 만들어야지. 남편보다 조건이 처지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지. 너는 어째 잘하는 것이 하나 없냐? 저희 집에서는 이 정도로 구워 먹는 게 일상이에요. 맛만 좋은데? 그럼 어머님께서 직접 만나게 구우시겠어요? 며느리라는 애가 더운 날 늙은 시어미를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냐? 어서 제대로 굽지 못해? 어머님, 고기는 형님처럼 굽는 편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어머님 구우시듯 고기가 타버리면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되거든요. 그리고 형님 더우시니까 이제 제가 구울게요. 이렇게 말하고 제 집게를 가져가서 스스로 고기도 굽는 기특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동서의 모습에 저는 흐뭇하게 웃고 있었지만 세모 눈을 한 시모는 우리를 째려보고 계셨죠.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동선에 안 싸던 어르신은 수입 그릇이나 고급 소재 스카프 등 비싸고 호화스러운 선물을 가끔 보내주셨습니다. 시모는 여기에 넘어가서 동서를 더 예뻐해 주시는 듯도 했죠. 전에는 동서가 선물을 들고 오면 모두 시모가 독차지했지만 이제 어림도 없습니다. 도리어 저만 살짝 불러내서 동서는 선물을 주려다가 그만 시모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죠. 이 크림이 스웨덴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줄기세포로 만든 건데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엄마가 특별히 사다 주신 거예요. 한 통에 50만 원이 넘는다고 저 2개 주신 거를 형님하고 나눠 쓰려고요. 아이고 동서, 나는 이렇게 비싼 크림은 부담돼서 못 쓰는 사람이야. 내 피부는 바셀린만 발라도 이렇게 깐 달걀처럼 반질되는걸? 어머님 좋아하실 텐데 어머님께 드리자. 어머님께는 지난달에 화장품 세트 하나 갖다 드려서 괜찮아요. 좋은 건 같이 써봐야죠. 형님이랑 나랑 같이. 마지못해 영양크림을 받고 둘이 방에서 나오는데 거실에 계시던 시모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50만 원 하는 비싼 것을 너희들 팽팽한 피부에 갖다 쓴다 이 말이지? 나는 다 늙어서 그리 좋은 화장품 바를 필요도 없단 거냐? 아주 괘씸한 것들 같으니. 아마 우리 대화를 몰래 엿들으신 모양인지 시모가 역정을 내시니 미안스러워서 제 크림을 시모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드린 형님 것은 그대로 받으시고요. 제가 다음에 올 때 어머님 것도 새로 사올게요. 그럼 모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 기분 푸세요, 어머님. 동서의 말대로 나중에 어머님 것도 갖다 드렸지만 시모는 이 일로 계속 서운한 마음에 꽁에 있으셨죠. 거보세요. 차별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어머님도 이제 아시겠죠? 시모의 모습에 전 사이다를 마신 듯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런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불똥이 저에게 튀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속인 집안 사람인 만큼 제사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시댁 조상님들의 제사를 늘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미워하던 시모도 기특해하는 부분이었지요. 내사 고분고분하지 않은 애가 그래도 제사만큼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음식도 나보다 더 정성을 들이니 저거 하나는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이번 제사를 앞두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 신병이 올 때처럼 고열에 몸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굳어서 잘 움직이지 못했지요. 둘째야, 이번 달 말일이 저희 시아버지 기일이야.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아니 뭐 정이 병원 일로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시간 되면 한번 들르거라. 제사 음식 장만은커녕 참석하는 것만도 이렇게 눈치 보며 동서를 부르는 시모는 맏며느리인 저에 대해서는 사뭇 달랐죠. 결혼한 뒤로 시댁 제사는 매번 동서나 시모가 아닌 제 몫이었어요. 괘씸하게도 결혼한 뒤 시댁 제사에 참석 한 번 안 한 동서를 시모는 탓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몸이 이렇다 보니 어렵겠다 싶었죠. 모레 아버님 기일 준비는 어머님과 동서가 하셔야겠어요. 요즘 제가 몸이 정말 좋지 않거든요. 웃기고 있네. 그런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내 믿을 것 같으냐? 평소대로 맏며느리가 정성껏 제사를 모셔야지 어딜 빠지려 들어?
어머님께 미리 전화를 드려서 제 상황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철벽치고 나오시니 절 따르는 동서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죠. 형님, 많이 아프시면 저희 병원에 한번 들르세요. 제가 진찰해보고 주사 처치라도 해야겠는데요. 그런데 형님 말씀대로 제사에 갔다가 저 시댁에서 또 귀신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서워서 말이죠. 조상님 영을 잘 모시고 제사밥도 잘 챙겨드려야 자손들이 복을 받지. 동선 알잖아. 그러니까 부탁인데 이번만큼은 나 대신 동서가 어머님 도와서 제사를 정성껏 드려봐. 네, 그래도 형님 말씀인데 믿고 그렇게 할게요. 제 말을 들은 동서는 처음으로 시아버지 기일에 제사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전 병원에서 영양제 수액을 맞고 밤 8시쯤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렸죠. 시댁에 들어서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그 냄새를 따라 부엌에 가보니 동서가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형님 지금 오셨어요? 제가 처음이긴 해도 이렇게나 예쁘게 한다고 어머님이 칭찬 많이 해주셨다고요. 이거 간 좀 한번 봐주세요. 동서가 내민 동태전을 한 입 베어무니 간이 좀 심심하더군요. 전 반죽에 소금을 집어넣으면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처음인 것 치고 정말 깔끔하게 전을 잘 부친다. 약간 싱거우니 소금 간만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때 시모가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맏며느리라는 것이 이제야 고개를 빼꼼 내밀고서 무슨 간이 어떻고 타령이야.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면서 손 아랫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오늘 어머님 동서랑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건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 진짜 아파서 병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건강해지면 평소처럼 제가 열심히 할 터이니 이번에는 이해 좀 해주세요. 제 말을 들은 동서는 제 이마를 손으로 만져서 온도를 확인하고서 놀랐습니다. 어머 형님, 아직도 열이 많이 나세요. 여기 있지 말고 소파에 가서 누워 계세요. 그동안 시모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잘 보이고 싶은 동서가 제 편으로 돌아선 것이 못마땅한 마당에 며느리 둘이서 저렇게 사이좋은 모습을 보니 심사가 뒤틀리셨는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열은 무슨 열! 네가 것이 뭐라고 내 의사 며느리한테 전을 부치라 마라 해? 당장 여기 있는 전 다 네가 해. 둘째는 고생했으니 그만 방에 들어가 쉬어라. 시모는 거칠게 동서의 손에 있던 뒤집개를 빼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간 사람이 아프다는데도 이렇게 일 시키는 시모에게 울컥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무슨 계모가 의붓딸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만 이렇게 심하게 구십니까? 뭐? 계모가 어째? 이게 말하는 버르장머리하고는? 그때 시모는 손으로 제 귓방망이를 쳤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얼굴까지 치다니요. 그때 동서가 깨악하고 소리 지르며 기겁했습니다. 이 야단법석에 집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무슨 일이냐며 부엌으로 몰려들었고요. 어머님, 형님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우리 형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집 귀신 붙어있던 것도 쫓아내신 분이 바로 형님이란 말이에요. 동서는 벌벌 떨며 가족들 앞에서 내 정체를 밝히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모든 가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귀신이라니? 이미 제 정체가 발각된 마당에 하는 수 없이 전 한숨 한번 쉬고 말했죠.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터 마당 대나무밭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입은 여자분이 이 집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님에게 원한이 있는 영가 같아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되신. 어머님은 누구신지 알죠? 제 말에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던 모양인지 시모는 갑자기 개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언니? 설마 죽은 우리 언니가 이 집에 있었단 말이냐? 시모가 옛날 앨범에서 꺼낸 낡은 사진 속 여인은 동서와 제가 본 그 영가가 맞았어요. 우리가 이분의 영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자 시모는 아연실색하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여기까지. 미안해요. 어머님에게는 3살 위인 언니가 있었대요. 20대 초반 언니가 만나고 있는 동네 청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시모도 그 사람을 남몰래 연모하고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지금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였어요. 치사하게도 시모는 자기 언니가 사귀던 남자를 꼬셔서 결혼까지 하고 만 것이죠. 실연당한 언니는 자기 동생의 남편으로 되어버린 애인을 볼 자신이 없어서 부모님이 소개해준 연마을 남자랑 금세 결혼하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런데 하필 결혼한 언니의 남자는 술독에 빠져서 자기 마누라 하나 패는 그런 하찮은 놈이었던 거죠. 이유도 없이 매질당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친동생에게 배신당한 심정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만 시모의 언니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겁니다.
그 한으로 아마 승천하지 못하고 시모가 사는 곳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분 한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장군님을 모시는 무녀인데 얼마 전 제 부탁으로 그 혼백을 잘 달래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집에 안 계시니 염려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난 첫째 널 자식처럼 대접도 못 해줬는데 정말로 고맙구나. 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동서를 제외한 가족 모두, 심지어 우리 남편까지 제 정체를 알고 나자 그 이후 저의 위상은 영단판이 되더군요. 남다르다는 것을 꼭꼭 감추고만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도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이제 저는 시모에게 구박당하는 천덕꾸러기 며느리 신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머님은 더 이상 저에게 일을 강요하고 막대하는 태도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 눈치를 엄청 살피고는 하시죠. 불과 얼마 전 제 뺨을 올리신 분이 맞는가 신기할 정도라니까요. 예, 혹시 요즘도 우리 언니 영이 붙어 다니냐? 요새 내 어깨랑 등이 너무 아프구나. 그분은 어머님을 그렇게 괴롭힐 요량으로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악한 마음을 잡수셨다면 이미 진즉 일을 치르셨을걸요? 동생에 대한 애정도 미움도 복잡하게 얽힌 한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님 곁에 아무것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렇겠지? 우리 언니 한 풀고 저 세상에 잘 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미친년이지. 평생 고생만 시키다가 일찍 가버린 너희 시아버지 같은 남자에게 반해서 우리 언니에게 몹쓸 짓 했으니 말이다. 앞으로도 네가 우리 집을 잘 지켜다오. 이렇게 제가 온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처럼 저를 의지하고 대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아직 저를 못 믿어하던 마음이 있던 시모가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한 가지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부의 제삿날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밤, 오랜만에 기분 나쁘고 끔찍한 꿈을 꾼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드렸어요. 아니, 새벽부터 얘가 웬 전화냐? 어머님, 혹시 오늘 외출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간밤 제 꿈자리가 사납고해서 어머님 걱정이 되었거든요. 오늘 불길하니까 아무래도 집에만 계시는 것이 좋겠어요. 얘가 갑자기 무슨 꿈 타령이야. 우리 모임에서 꽃놀이 가기로 했어. 이따가 아침 9시에 관광버스 타러 나가야 한다. 제 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순 없었지만 분명 시모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전 절실하게 다시 부탁드렸어요. 이러쿵저러쿵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려요. 어쨌든 제 말 한 번만 믿고 제발 오늘은 집에 계세요.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있는데 어머님이 분명히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서 전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출근 준비시키고 전 회사에 좀 늦겠다는 연락을 드리고 나서 곧장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아침 10시. 이미 시모는 그 꽃놀이 버스를 타고 이미 나가버린 모양이었어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와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다급히 핸드폰을 가방에서 꺼내려던 그때 저기 골목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어머님이 보였지요. 아이고 다행이다. 어머님, 그 모임 안 가신 거예요? 장을 보셨는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시던 어머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지요. 아니, 네가 출근도 안 하고 왜 여기 와 있어? 어머님께서 나가셨을까 봐 걱정돼서 말이죠. 다행히 집에 계셨군요. 그래, 네가 괜히 재수없는 소리를 새벽부터 해서는 찜찜해서 어디 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침거리 사러 잠깐 슈퍼에 다녀왔다. 그런데 너 이 땀이 뭐니?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식은 땀을 흘려?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려던 그때 시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셔? 아, 성우 엄마. 아이고, 나는 오늘 꽃놀이 못 갔어요. 뭐 말 못할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성우 엄마랑 모임 사람들 모두 잘 가고 있지요? 어쩐 일인지 통화하시던 어머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무슨 소리를 들으셨던지 입을 탁 벌리고 놀란 시모는 저에게 물어보셨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너 설마 이걸 다 알고서 날 못 가게 그리 막았던 게냐? 제가 무슨 무녀처럼 정확히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그저 불길한 예감이 들 때는 매사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계시키는 것이 고작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예감이 맞아떨어지면 저조차 소름이 돋곤 합니다. 어머님이 통화하신 분은 오늘 꽃놀이에 갈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배탈로 일정을 취소하고 집에 계셨대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가신 친한 분이 방금 놀라운 일을 전해준 것입니다. 어머님도 같이 타고 갈 예정이었던 버스가 그만 도로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계시던 분들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요.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연세 있는 분들이라 골절과 타박상 등 중경상을 입으셔서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귀문이 닫혀서 정상인과 같아진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 이후로 우리 가족들, 특히 시모는 저를 어느 점집 보살님 모시듯 대해주세요. 거기에 대고 어머님, 저는 이제 신기가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라고 솔직히 털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예전 식모 취급하던 시모는 다시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별일도 아닌데 일상적인 행동조차 시모는 자꾸만 저에게 하나하나 물어보시곤 하세요. 우리 며느리 잘 지내고 있니? 내 조만간 김장한 김치랑 네가 좋아하는 수육 싸들고 갈게. 오늘 내 약속이 저기 북쪽 방향 의정부에 있어요. 혹시 뭐 그쪽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없겠지? 북쪽이라? 네, 별다른 일은 없으실 테지만요. 버스나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은 피하시고 가급적 지하철 타고 다니세요. 지하철 계단 오르내리실 때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오냐 오냐, 네가 말한 대로만 하고 다니마. 고맙다. 저는 그저 어머님 안심시켜드리면서 일반적인 주의 당부 말씀을 드린 것뿐인데 어머님은 또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 모두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은 의사인 동서가 아니라 제 덕분이라고 믿고 계시죠. 이렇듯 저는 시모에게 당했던 마음고생을 덜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고민 하나로 요즘 들어 마음이 복잡해요. 나이가 33살인 저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시모에게 이 일로 구박도 받았었지만 지금은 제가 알아서 하겠거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임신하지 못한 것은 우리 부부에게 어떤 신체적 하자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저 내 아기가 제 핏줄을 이어받아서 신병을 겪는다거나 그럴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는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예뻐한답니다. 하물며 내가 낳은 아이는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과 무속인의 피를 끊어내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싸우고 있죠. 이 고민을 친정엄마에게 털어놓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 같은 걱정으로 아빠 몰래 피임하면서 임신을 막고 있었다. 그런데 천지신명께서 버리신 일인지 피임했음에도 결국 너를 잉태하고 말았지.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날까지 널 낳은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딸이 없었으면 엄마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해보려무나. 이렇게 저에게 엄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모의 의견은 또 달랐어요. 너도 나 같은 길에 들어설 뻔했던 걸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장군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오긴 했다만 네가 자식을 낳는다면 글쎄, 자식이 너처럼 신병을 겪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모처럼 될 수도 있겠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마음이 서면 그때 가져라 자식. 두 분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제 고민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나 볼게요. 늘 무탈하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작별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연을 한 편씩 틀어놓는 구독자인데요. 이번엔 제 이야기를 한번 직접 신청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착하다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착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착하다는 것은 제 고집을 피우지 않고 저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착하게 구는 것이 좋은 세상, 부드러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웬만하면 남한테 싫은 소리 같은 건 안 하면서 살았고요. 웬만하면 남의 요구를 거절하기보단 들어주는 편이었고, 웬만하면 남에게 상처가 될 것 같은 말은 입 안으로만 꾸역꾸역 삼키고 지내왔었습니다. 제가 대단히 유별난 어린 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어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 댁에서 2년 살았던 것, 그리고 동생만 셋 딸린 집안의 장녀라는 것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징도 없고 평범했어요. 집안에 적당히 돈이 없었고 전 적당히 공부를 못했으며 적당히 일을 잘해서 아등바등 살아온 바였죠. 뭐든지 적당히, 그리고 그 안에 착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만의 그런 생각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떻게 됐던 줄 아시나요? 저에게 착한 며느리라는 압박감이 주어졌습니다. 일례로는 결혼하고 나서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일화가 있었습니다.
남씨가 엄마다. 엄마 지금 옥진이 이모하고 같이 밖에서 노는 중인데 너희 집에 가려고 하거든. 남편이 제 옆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저를 난감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통화 소리를 들은 저도 이미 난감해져 있었죠. 옥진이 이모라고 일컬어진 분은 시어머니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겐 친 이모와도 같은 분이셨고 저 또한 그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 뿐이지 좋으신 분인지 어떠신 분인지 그런 건 전혀 겪어보지 않아 몰랐고 제 입장에선 어색하고 불편한 상대였어요. 그런데 대뜸 저희 집으로 오고 계신다니 솔직히 달갑진 않았어요. 이제 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오셔서 저녁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좋지. 저녁 먹고 거기서 뒹굴거리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딱이겠어. 옥진이 이모가 김치찌개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우리 남식이 잘 알지? 김치찌개만 맛있게 돼도 괜찮으니까 딴 건 신경 쓰지 말라고 남식이 네가 네 처한테 말을 잘 해놔. 남편이 어색하게 웃는 동안 처인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죠. 김치찌개에 별로 자신도 없었고 옥진이 이모라는 분이 아무리 집안의 대소사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지만 대뜸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하룻밤까지 묵고 가신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말릴 수도 없고 여기까지 일단 오시고 나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걸 막을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에게 기껏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모님 오시면 잠자리 불편 느끼실 텐데 어떡하지? 어머님만 오시는 거면 괜찮은데 손님용 매트리스가 너무 아담하잖아. 베개도 부족하고. 저의 작은 속삭임을 듣고서 남편은 큰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을 했죠. 엄마, 수정이가 그러는데 이모 오시면 불편하게 주무셔서 안 된대. 잠자리가 불편하실 거라는데? 그래도 괜찮으셔? 왜 하필 얘기 전달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남편은 본인도 괜히 두 사람의 깜짝 방문이 달갑지 않았던 터라 제가 꺼낸 내용은 핑계거리 삼게 돼서 좋았던 모양이지만 전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에이, 남씨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너 옥진이 이모가 해외여행 가서도 땅바닥에서 잘만 잔 사람인 거 몰라? 그냥 누울 자리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걱정 말고 우리 곧 갈 테니까 준비나 대충 해둬. 시어머니께선 명랑하게 대답하셨고 저희 부부는 이제 잠자코 시선 교환이나 하면서 집안을 급하게 청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부엌에 가서 식재료를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어졌죠. 기왕이면 착한 며느리가 되어서 사랑받고 싶단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는 게 도리어 결국은 가장 편한 길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신 시어머니께서 툴툴거리셨을 때도 참하게 굴었어요. 예. 네가 우리 아들한테 옥진이 이모하고 나하고 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놀랐을 뿐이죠. 잠자리 불편하실까 봐 걱정됐던 거지. 두 분 오시는 게 싫은 건 아니었어요. 부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심이길 빈다. 근데 저녁 반찬은 김치찌개가 전부야. 집에 있는 거 대충대충 꺼냈구만. 시어미 정도는 별 손님도 아니다 이거지? 메뉴가 어쩜 이렇게 단출해? 그게 있는 재료가 얼마 없어서요. 마침 내일 장 보러 가려고 했던 참이라 오늘은 냉장고가 좀 비었어요. 그래서 있는 걸로만 차렸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맛있는 걸로 차려드릴게요. 내일 보려던 장 오늘 보면 어디가 덧났을까? 그리고 우리 남식이가 평소에 집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먹고 살았을까 하는 게 내 눈에 보여서 마음이 좀 그렇네. 금쪽 같은 아들내미 장가 보내놨더니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구나. 아휴, 내가 이럴까봐 진작 여기 와서 살림살이 들쑤셔 놓을까 싶다가도 아직 신혼이니까 알아서 살림 꾸리고 밥 해먹고 이러고 살고 있으랍시고 내가 그냥 뒀었는데 괜히 그랬다 싶다. 역시 어른이 참견을 해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간장도 이게 뭐야. 꼴랑 진간장 하나 두고 산다. 우리 남식이가 국간장 맛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을 기웃거리시며 타박하셨을 때 저는 제가 미흡한 게 많았다고 생각하면서 반성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차려진 게 별로라서 많이 안 먹을 것 같다고 하셨으면서 막상 식사가 시작되자 한 그릇 뚝딱 해치우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으셨겠죠.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김까지
밥도둑 조합이었으니까요. 잘 드셔놓고도 남편 안 볼 때 저한테 오셔서 음식은 가짓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어찌나 귀따갑게 하시던지요. 우리는 그냥 거실에서 대충 TV나 보다가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자면 된다. 너희들 어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 주무실 때도 그렇게 호탕한 말씀을 하시더니만 아침이 되자 저한테 오셔서 밤새 등이 아파 죽는 줄 알았다는 소리를 어찌나 하시던지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 앞에선 딱히 안 그러셨어요. 근데 저한테 따로 오만 소리를 다 하시니까 제가 정말 심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엔 더 잘해드릴게요. 이번에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에 어떻게 하나?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너 앞으로 우리 남식이 밥 좀 잘 챙겨줘라.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볼 사람 불쌍하게도 쏙 빠진 걸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네가 도무지 곱게를 안 보인다. 넌 오히려 낯빛이 좋아졌잖아. 제가요? 화장품을 바꿨는데 제 피부에 잘 맞나 보네요. 사실 제가 바빠서 더 못 챙겨 먹었는데 아무튼 밥 차리는 거 신경 써서 잘 지내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뻐야 예쁘게 봐주지. 일단 너 하는 거 봐서. 헤헤 웃으면서 고개를 꼬박 숙여 보였던 그때 제 자신에게 저도 묻고 싶어요. 대체 뭘 예쁘게 봐달라고 그렇게나 저 자세로 굴었던 걸까요? 전 미움받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저로 인해서 시댁이 서운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 자체가 싫었던 듯 싶어요. 그렇게 되는 게 싫어서 제가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감수하면서 지내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불편함을 참지 않고 사는 건 왕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너 혹시 집에 굴소스라는 거 있니?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구나. 근데 나는 그런 소스들이 영 느끼해서 집에 안 사다 놓거든. 그래서 딱 한 번만 쓸 양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어머님, 굴소스요? 있어요. 종류도 두 가지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다 가지고 가볼까요? 그래, 잘 됐네. 없다고 하면 사서 들고 오라고 시킬 참이었는데 그거 들고 와라. 이왕이면 오전에 일찍 오면 좋고 여기 와서 요리하는 것 좀 네가 도와주고 그래라. 네, 그럴게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찾으시는 게 저한테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서 그걸 챙겨서 시댁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했던 모습이 그 시기에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인분들과 교류가 활발하신 분이었어요. 당신의 친척들과도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셨으니 인맥 관리는 기본적으로 신경 써서 해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깊고 좁게 사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종종 시간 맞는 지인분들과 여행도 가시고 이런저런 맛집도 다니시며 서로의 집에 초대를 하며 노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어딘가 멋져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게 보였다는 것이죠.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지인분과 통화하시는 광경을 자주 봤고요. 심지어는 시댁으로 놀러온 지인분들과 마주쳐서 인사를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얘가 기본적으로 좀 맹해서 그렇지 착한 편이야. 부엌 일에 손이 워낙 굼떠서 그렇지 요리도 영 못하는 솜씨는 아니고 그래서 현재까지의 평가는 그럭저럭 쓸만하다거나 할까? 저를 겨냥하며 당신의 지인분들께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던 중이었고 시어머니께선 지인 두 분과 거실에 상을 펴놓고 차를 드시는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고분고분한 인물로다가 잘 들였네. 좋겠다. 나는 며느리가 큰 년이고 작은 년이고 싸가지가 없어서 볼 때마다 화병 날 것 같아. 마음 같아선 확 둘 다 이혼시키고 싶은데 울 아들들 이혼남 만들 순 없으니까 참는 거야. 저런 그러길래 내가 그것들 기어오르지 못하게 초장에 단속 좀 하라 그랬잖아. 내 말 안 듣고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되네. 아유, 몰라. 그냥 짜증나. 원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고 머리 숙이고 사는 게 정상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들은 왜 그렇게 대가리가 빳빳한지 모르겠어. 그런 의미에서 난 자기가 너무너무 부럽다. 배 아파서 부럽단 말 하기 싫은데 안 할 수가 없어. 나도 자기처럼 편하게 부려먹는 며느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참. 내가 표현이 좀 그랬니? 아니, 맞는 말 했네. 편하게 부려먹는 중 맞어. 근데 아직 멀었어.
갈 길이 구만리야. 나도 며느리 교육에 한참 더 바쁠 것 같아. 세상 일 중에서 어디 거저 얻는 게 하나라도 있어? 전부 다 노력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얻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앞으로 계속 부엌 일을 빡세게 시키려고 하잖아. 반찬을 사다 먹는다, 어쩐다 하면서 식은빵 떠는 젊은 것들이 오죽 지천에 널렸어야지.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먹는 결혼 생활을 난 절대로 하게 할 생각이 없어.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욕을 당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머리가 어지러운 통에 과일 접시를 얼른 내가지 못하고 잠시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과일 깎아온다더니 왜 이렇게 금뜬 거냐고 큰 소리로 타박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후다닥 달려갔어요. 지인분들이 절 바라보시는 표정이 마치 쓸만한 종년을 봐서 부럽단 눈빛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말자. 어쨌든 어머님이 날 좋게 봐주시는 거고 앞으로 나와 잘 지내보시겠다는 생각 아니겠어? 결국 그런 건데 괜히 그런 대화 내용 가지고 내가 머리를 싸매며 상처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 잡았죠. 공손한 웃음을 짓는 절 보시곤 시어머니께선 내가 이 정도야 라는 식으로 지인분들을 향해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도움이 된다면야 좋은 일이라 여겼죠. 좋은 게 좋은 거란 희대의 명언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 가슴은 저도 모르는 사이 멍울이 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닌 척 굴어보고 외면을 해봐도 별 수 없이 은근하게 쌓여가는 것이 상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통화를 하는 와중엔 싹싹한 목소리를 냈고 시어머니께서 불편하시지 않게 추임새를 열심히 넣느라 바빴어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답답한 가슴을 안고도 제가 꼭 눌러 참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스스로의 욕망을 억누르고 억지로 노력하며 행동하는 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더군요. 착하게 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생기는 방어 기제의 일환이라는 설명의 대목에서 가슴이 뜨끔거렸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환자인 것 같았거든요. 혼나고 미움받는 것, 그것을 상상만 해도 꺼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냥 참고 살기엔 제 가슴이 시간이 갈수록 답답하게 무거워져 가고 있었죠. 제가 이런 며느리니까 시어머니께선 점차 날뛰기 시작하였고, 그건 남편도 딱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대형 카페가 생겼다고 하길래 젊은 사람들 다 거기 가서 논다는데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남편도 그곳의 사진을 보더니 대본에 오케이 하더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어느 주말에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시어머니께서 경기도 성남에 지인분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신다는 날이기도 했어요. 즐거운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차려서 남편이랑 먹고 점심때 맞춰서 카페에 도착하기에 가려고 준비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엄마. 뭐라고요? 옥진이 이모가 편찮으세요? 딱 그 소리를 듣는데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끊고 남편이 하는 소리가 본인이 시어머니 오늘 결혼식장까지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엄마가 원래 옥진이 이모네하고 결혼식 같이 참석하려고 하셨잖아. 이모네 큰딸이 모셔다 드린다 그래서. 근데 아침부터 갑자기 이모가 편찮으시다네. 그래서 그 집 따님이 못 모셔다 드리게 된 거야? 어머님은 자기한테 부탁을 하신 거고? 그래, 알았어. 뭔 상황인진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2주 동안 오늘만 기다렸는데. 어쩔 수 없지. 그렇다고 엄마가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안 들어드려? 혹시 심심한 거면 당신도 같이 갈래? 지금 심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거기로 한 일정이 엎어졌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하는 소리지. 자기가 성남까지 다녀오면 시간이 너무 늦을까? 엄마 모셔다만 드리고 내가 얼른 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결혼식장에서 지인분들 엄청 만나실 테니까 돌아오시는 건 얻어 타실 차가 되게 많을 거야. 어차피 거긴 저녁까지도 많이들 가는 카페라면서? 그럼 오후에 가도록 할까? 그래, 알았어. 자기가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와. 난 기다리고 있을게.
고대했던 외출이라서 남편을 보내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거절할 도리가 있어야 말이죠. 남편이 차를 끌고 나간 뒤 전 혼자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충 2시가 되면 남편한테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결국 3시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도대체 언제 와? 출발은 했어? 혹시 오고 있는 중인 거야? 아, 그게 나도 엄마 내려다 놓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굳이 나보고 결혼식 다 보고 가야 한다고 엄마가 자꾸 그러셔서 결혼식 다 보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엄마 아시는 분들한테 다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네. 아, 그랬구나. 알았어. 그럼 이제 출발하는 거지? 자기가 어머님도 다시 모시고 오는 거야? 그래야지. 근데 암만 해도 오늘 파주에 카페는 못 갈 것 같다. 왜? 지금이라도 와서 나랑 같이 출발하면 되잖아. 근처 식당에서 일찍 저녁 먹고 카페로 가면 딱일 것 같은데. 엄마만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 친구분도 내가 되게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아.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여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네. 차도 많이 막히는데 굳이 오늘 파주 가지 말자. 엄마가 오늘 끝까지 나보고 에스코트 해달라고 하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에스코트라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꽉 잡고 안놔주시는 게 분명한 상황인 듯 했어요. 누가 누굴 욕하겠나요? 저부터도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지냈는데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알겠다 그랬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꺼내서 계란 후라이 하나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데 고추장을 많이 넣었음에도 제 답답한 가슴이 안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일정이 설레서 가진 준비를 했던 제 모습이 우스웠죠. 엄마가 오늘 재밌으셨나 봐.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좋더라. 솔직히 귀찮은 마음으로 움직인 거였는데 엄마 기분 좋으신 거 보니까 내가 고생하길 잘했다 싶어. 집으로 온 남편은 그런 소리만 실컷 주절거렸습니다. 그 안에 전 안 들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빈말이나마 절 향해 미안해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걸 깨달았죠. 전 당연하게 사과를 안 받는 존재가 된 듯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 남편은 자기 시댁의 일 앞에서 제 눈치를 조금씩 살폈습니다. 그랬던 모습을 제가 몇 번 봤기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절 들들 볶으시든 남편은 제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싶어 마음이 축 가라앉았죠. 애초에 시댁하고 안 먼 거리에 신혼집 구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 그땐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가 될 생각밖에 없어서 멀리 사는 게 더 낫단 생각조차 안 해봤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괜스레 우울해졌어요. 답답한 가슴을 터뜨릴 구성이 없어서 저는 기껏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쌀쌀맞게 구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고작 그게 다였네요. 그 정도로 답답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능사인 것 같아서 참고 살았던 저인데 딱 그만큼 꿈틀거리는 것도 시어머니께선 용납하기 싫으셨나 봅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온 걸 확인하자마자 답답한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는데 전 어느새 싹싹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저보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너 왜 삐졌니? 삐지다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까 싶던 찰나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느라 저와 못 놀러 갔던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새 시어머니께 입을 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어머님, 제가 그럴 일이 없는데요. 안 삐졌음. 너 왜 남식이한테 요새 태도가 불손하니? 그래도 되는 거야? 불손하다는 표현에 제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남편이 위, 제가 아래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또 헤헤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예, 속 좁게 시리 삐지지 마라. 그러고 살지 마. 그러고 설마 삐졌다 하더라도 밥은 옳게 차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네 의무고 할 일인데 왜 제대로 안 지켜? 내가 꼭 찾아가야겠니? 찾아가서 직접 그 정신머리 교육시켜줘야겠어? 아니요.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염려하시게 만들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도 되겠지? 내가 그때 결혼식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네 자랑을 얼마나 했던지 모른다. 근데 네가 나를 실망시키려고 드는 것 같아서 약간 서운해질 뻔했어. 네? 어머님께서 제 자랑을요? 제, 제가 내세울 구석이 없는데. 요리 잘하고 손끝 야무지고 아주 참하다 그랬지? 벼랑간 저는 고작 그런 것에도 기분이 조금 풀려서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절 좋게 봐주시고 또 제 자랑을 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뿌듯하던지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네요. 근데 거기서 다들 하는 소리가 아들만 운전기사로 부려먹고 며느리는 안 불렸다고 하면서 나보고 신세대 시어머니라서 다르긴 다르다며 내가 며느리 편하게 해주는 세련된 시어머니라나 뭐라나 요즘 젊은이들하고 통할 법한 젊은 사고방식을 가졌다나 뭐라나 하여간에 엄청들 떠들더만 나 원참 비행기도 정도껏 태워야지 듣는 사람 낯간지럽게 안 그러니? 그래 놓고서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자랑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죠.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들 시어머니의 좋은 부분을 알아보고 그런 소리를 한 것 같다고 알랑방귀나 또 껴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삐지지 말라며 직고를 날리셨으니 제가 얄미운 남편에게 계속 건조하게 굴 순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밥을 신경 써서 차려줬더니 표정이 풀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희한하게 밥에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밥 좀 차려주고 말을 길게 대답했더니 남편은 우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렇지라는 반응 같아서 기분은 별로였으나 해집고 싶지 않아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답답한 면모에 제대로 된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양 손목이 시큰시큰할 때였어요. 넘어지니까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바닥을 짚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많이 아픈 건 아니라 병원엔 안 갔는데 시큰거리니까 신경이 쓰여서 손목을 조심하고 있었건만 이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예, 김장은 해야지. 언제 오겠단 말이 없네. 내일 11시까지 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당혹스러워서 별다른 대꾸도 못 해버렸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죠. 김장하자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왜냐면 제가 손목이 안 좋은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하는 소리가 진짜로 어이없었어요. 아, 내가 당신한테 말 전한다는 걸 깜빡했네. 엄마가 우리 집에 생강 있으면 그것 좀 챙겨서 가져오라 그러셨어. 대파도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 같고. 나 지금 손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김장을 해? 아, 그래도 엄마가 당신하고 김장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일단은 가서 손목 좀 그렇다고 말씀드려. 답답한 가슴이 이젠 아예 꽉 막히는 듯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사흘 전에 크게 넘어져서 손목이 시큰거린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절 부르신 분인데 제가 그 앞에 가서 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전 생강과 대파를 챙겨서 이튿날 시댁으로 갔죠. 손목이 좀 안 좋다면서 만지작거렸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무슨 다 큰 어른이 길을 가다 넘어지냐고 하시면서 덤벙대고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얼른 자리 잡고 앉아 양념 바를 잣을 잡으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김장도 몸소 배워야 하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김장을 직접 하기 싫어서 죄다 김치를 사다 먹는다더라. 그럼 영영 김치 못 만드는 거야. 나중에 김장 직접 해 먹고 싶어도 노하우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라고. 중요한 김장을 배워야 할 시간에 카페인지 뭔지 하는 거에 크게 해놓은 곳들만 다니니까 그런 사달이 나지.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 김장을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께선 계속 주절주절 말꼬를 이어가셨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손목의 통증을 참아가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너 그런 데 데려간다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괘씸하던지. 네? 어, 어디를요? 카페요? 그래. 내가 그거 듣고서 괘씸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옥진이가 갑자기 아프다길래 옳았구나 싶어 차라리 잘 됐구나 싶어서 그날 우리 아들을 내 옆구리에 딱 끼고 지낸 거잖아. 너하고 카페 나들이나 멀리 다닌다고 하니까 어찌나 마음에 안 들던지.
그 소리에 제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경기도 파주의 카페 나들이를 가려다가 무산되었던 그날,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유행이란 카페에 가는 게 얄밉고 싫어서요. 전 그간 인내하고 참으며 시어머니께 무조건 잘해드리려고만 애를 썼는데 시어머니께선 고작 그런 것에도 절 못마땅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으니 무척 허무했습니다. 그간 저의 모든 노력은 대체 뭐였을까 싶었어요. 기분이 너무 참담해서 차마 시어머니께 무어라 말씀드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손목도 아픈데 끝도 없이 김장을 하고 있는 제 신세도 웃었어요. 늦게까지 김장을 담그고 전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을 향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를 당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존재 정도로 취급하시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태도가 제가 손목이 안 좋은 상태란 걸 아시면서도 태연하게 일을 시키신 것이 절 너무나도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귀하고 또 귀해서 별 수 없이 며느리가 미우실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이 싫대지. 저는 그런 와중에도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은 제 자신을 위한다는 측면이 컸어요.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다만 김장김치 맛있게 됐냐고 물어본 게 다였습니다. 손목보다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와중 이튿날 정형외과에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마주친 겁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좁아서 친구가 몇 안 되기 때문에 무척 반가웠고 서로 시간이 괜찮아서 커피 한 잔을 하기로 했죠. 저보고 손목은 왜 아픈 건지 그리고 안색은 왜 그렇게 나쁜 건지 친구가 물어봤는데 제가 그 물음 하나에도 눈시울이 시큼해졌습니다. 절 살펴봐주는 질문 하나에도 눈물이 차오를 만큼 제가 많이 약해진 상태였나 보더라고요. 놀란 친구는 저에게 사정을 캐물었고 전 어렵사리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다 듣고 난 친구가 열받아서 미치겠다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더니 저에게 의외의 소감을 밝혀왔어요.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얄밉고 싫단 겁니다. 내 얘기 하나 해줄까? 사실 나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시댁 식구들이 걸핏하면 미리 말도 안 하고 막 집에 찾아오고 그랬었어. 근데 난 싫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 계속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시누이네가 갑자기 또 놀러 온다고 했을 때였는데 난 또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내 속을 다스리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신랑이 시누이한테 연락해서 오지 말라고 한 거야. 시댁 식구들한테도 연락 싹 돌려서 앞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 난 그거 듣고 옆에서 화를 냈지. 내가 기껏 힘들게 참아냈는데 왜 초치냐고. 그간 내 노력을 왜 수포로 돌려놓냐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뭐라 그랬던 줄 알아? 글쎄, 짐작이 안 가.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자기 식구들 서운할까 봐 참고 지내는 게 바보 같대. 내가 바보 같아 보인다 그랬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바보 같아 보이는 걸 좋아할 남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래. 결혼했으니까 이제 자기 기준은 자기 식구들이 아니라 와이프인 나라 그러더라. 우리 신랑이 딱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시댁에 밉보일까 봐 억지로 참으려고 들었던 거. 그거 진짜 미련했던 것 같았어.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친정 엄마 생각이 나서 죄송하기도 했고 내가 바보같이 참으면서 결혼 생활한다는 거 알면 엄마가 슬퍼하실 것 같았거든?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도 자동으로 깨우쳐졌어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친구는 저에게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자꾸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 노력 다음에 다가오는 허무함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는 것이라고도 알려줬죠. 늘 답답했던 가슴이 그 순간 깨어지면서 아픈 한편으로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그간 있었고 그러면서 내 마음만 때마다 무거워지고 우울해졌지. 아주 가끔씩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냥 막 사라지고 싶은 충동이 들었는데 이게 절대로 정상이 아니었구나. 더 이상은 지난 날들처럼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가슴 답답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손목을 치료받는 중이란 핑계로 집에 있는 반찬들만 꺼내줬을 뿐 남편에게 새로 요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툴툴거리면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본인이 직접 라면을 끓여 먹더군요. 그러라고 내버려뒀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라면을 끓여 먹길래 또 내버려뒀어요. 나흘째 시어머니의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 손모가지 부러졌니? 아니요, 안 부러졌는데요, 어머님.
근데 왜 우리 아들 밥을 안 차려줘? 내가 너한테 항상 그랬지? 밥은 좀 잘 챙겨달라고. 우리 아들 밥 잘 먹고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나 너한테 어려운 거였어? 손모가지 부러진 것도 아닌데. 이번 주에 나한테 왜 연락은 안 했고? 부러진 건 아니지만 시큰거리면서 많이 아파요. 넘어지면서 손목으로 짚으면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료 썰고 어쩌고 하면서 요리하다 보면 너무 손목이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거기까진 내가 너그러이 그렇다 치겠는데 나한테 연락은 왜 안 했을까? 안부 전화 빼먹은 거랑 손목 시큰거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안부 전화요? 저희 그이가 어머님하고 워낙 긴밀하게 연락을 잘 주고받는 듯해서 저는 굳이 연락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그이하고 연락 자주 주고받으시니까 저희 부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고 이렇게 연락 주신 거잖아요. 어머님이 무탈하게 잘 지내시고 계실 거라고 전 확신을 했기 때문에 며칠 안부 전화 생략했습니다. 너 손목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게 아니야? 어?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뭔 바람이 불어서 혓바닥 놀리는 게 능수능란해졌어? 얘,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시험이 당황시키지 말고 원래대로 굴어. 넘어져서 손목 그렇게 됐다는 게 벌써 언젠데 아직도 아프다느니 병원을 다닌다느니 하질 않나. 너 아주 이상하게 나오는구나. 어머님, 제가 김장만 안 했어도 손목이 지금쯤 나았을 거예요. 근데 김장김치 담그느라 이렇게 된 듯 싶어요. 제가 김장 얘기를 꺼냈더니 시어머니께선 난데없이 편두통 타령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 다시 연락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날 밤부터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게 느껴졌어요. 삐진 채로 있다가 자기 모친한테 다 일러바치면 그걸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제가 여전히 손목이나 조심하면서 냉담하게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싶은 반응이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면서 갑자기 샤워를 하는 김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자청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전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가슴이 또 뻐근하게 답답해져 왔죠. 아무래도 저에게 또 잔소리를 날리실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엔 잘못했다. 손목 아프단 사람이 옆에 있는데 돌봐주진 못할 망정 혼자 그렇게 뻗대고 있었다니. 네가 서운했겠어. 아프면 별게 다 서운한 법인데 안 그러니? 네? 그렇죠. 좀 서운하긴 했는데요. 많이 그렇진 않았어요. 의외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가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시며 말씀하시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 기뻤습니다. 과정을 보탰다면 약간은 감동을 받기까지 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저를 낮잡아 보시는 언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바보같이 방심을 하고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제 안에서 다시 스멀스멀 착한 며느리병이 고개를 들고 있었으며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너무하신 분이라도 그렇지 제가 며느리 된 도리로서 너무 시건방지게 나왔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까지 했습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나 따지고 드는 거 그건 사실 어차피 제 성격에 안 맞기도 했어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생일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원점이 아닌 뭘까 싶었네요. 생신상이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능력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기는 해보기 전엔 모르는 법이지. 나랑 친한 사람들 이번에 내 생일에 다들 모여주겠다 그랬거든. 혹시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주는 거 아니냐고 다들 나한테 그거 물어보길래 내가 그 앞에서 차마 아니란 소리가 입에서 안 나가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착하고 솜씨 좋고 야무진 우리 며느리가 생일상 안 차려주면 누가 차려주겠단 말로 큰 소리를 쳐버렸지 뭐니. 네? 이미 그렇게 말씀을 다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해 볼게요.
그래, 예, 생일상이란 게 뭐 별거니? 다른 며느리들이 자기 시어머니 생신상 차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주변에 물어볼 때 있으면 물어보고 인터넷에 찾아서 나오는 거 있으면 그런 거나 좀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차리면 돼. 차려진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생신상 차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뭐든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그 마음이란 두 글자에 꽂혀서 생신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차려내리라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준비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머릿속으로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만 손해인 것 같아 일부러 무념무상으로 생신상만 준비하려고 들었죠. 시댁에 있는 커다란 상 두 개를 거실에 펼쳤을 때 그 위에 음식들이 가득해야 했으므로 전 머리를 싸매며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다 선정한 후에는 재료들도 신선하고 좋은 걸로 다 공수를 해왔고요. 잡채 같은 경우엔 요리법을 3개나 봐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생신상 차리는 3일 전부터 육수도 끓여서 그걸로 요리를 했었네요. 그런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전 스스로 떳떳했고 뿌듯했어요. 이른 시각부터 그것들을 전부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데우고 몇 가지는 즉석에서 하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시어머니의 가까운 지인분들이 다 오셔서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였어요. 전 음식을 내갔고 그럴 때마다 지인분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해사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음식을 내간 뒤 부엌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을 때였어요. 근데 접시를 옳게 놨는지 아니었는지 헷갈려서 거실 쪽으로 몸을 틀었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유, 난 됐다고 하는데도 우리 며느리가 굳이 이렇게 생일상 차려주겠다고 난리를 치지 뭐야. 내가 길을 잘 들여도 너무 잘 들여놨나 봐. 다들 며느리 교육시킬 때 주의하시오. 교육이 너무 지나치면 충성스러운 정도가 부담스러운 희대의 종년이 당생하니까. 그 자리에 모두가 깔깔 웃었습니다. 재밌다며 신이 나게 웃는 소리에 맞춰 제 가슴은 안 좋은 의미로 요동치고 있었죠. 뭐랄까, 그냥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래도 허세를 부리고 싶으셔서 그러는 모양이었는데, 그럴 거란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제가 바보 취급을 받았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뭘 어쩌겠나 싶어서 터덜터덜 부엌으로 가서 후식 그릇이나 미리 준비를 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엿먹이는 거야? 지금 다들 갈비찜 없는 거 알고서 수근거리기 시작한 건 알고서 지금 태평하게 있는 거니? 갈비찜 어디니? 갈비찜이요? 어머님, 그건 준비를 안 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를 갈며 저에게 갈비찜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고개를 가로젓자마자 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이런 개념 하나 없는 천치 같으니라고 이 무시가 어떻게 시어미 생신상 차리면서 갈비찜을 빼먹어? 죄송해요. 다른 게 많아서 갈비찜은 없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 뺨을 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머님 눈엔 갈비찜 없는 것만 보이고 다른 음식들 많은 건 안 보이나 봐요? 얘가 또 이러네. 일전에도 한번 갑자기 싸가지 없어져서 날 아주 당혹시키더니만 또 싸가지를 상실하셨어? 예, 너 정신 차려. 어디서 감히 눈 똑바로 뜨고 그따위로 말댔구야? 머리 정리하고 얼른 저기 가서 갈비찜 없어서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모두를 향해 직접 사과드려. 네가 직접 수습해야지. 멀리 사시는 자주 뵐 수 없는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에게 충고를 해주던 친구의 모습도 떠올랐고요. 늘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는 말도 생각이 났고 매사에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법 없이 무조건 끝도 없이 요구하고 바라고 시켜대는 시어머니의 진한 모습들도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생각을 끝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가서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흥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거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의 등장에 시선이 주목되자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가슴을 느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제가 차린 저희 어머님 생신상 첫 잡수시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죠?
제가 개념이 없어서 갈비찜을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 생신상은 그냥 안 차린 걸로 하려고요. 이미 망쳤는데 여러분께 이런 걸 드시게 할 수도 없네요. 그분들이 미처 다 놀라시기도 전에 저는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생신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다들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고 전 나머지 생신상도 있는 힘껏 뒤엎어버렸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달려나오신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고 당장이라도 저의 뺨을 또 치시려고 손을 번쩍 드시길래 저도 응수해드렸습니다. 제 팔이 더 길거든요. 그리고 제가 젊으니까 순발력도 더 빨랐고요. 시어머니의 구불거리는 파마머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아, 내 머리. 이거 놔.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너 미친 거 아니야? 나 미친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미쳤으니까 이제 건들지 마세요. 미친년 눈엔 뭣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이런 연병을 너 가만 안 놔둬.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너랑 갈라서라고 할 거야. 그래 주시면 고맙죠. 그럼 제가 이혼하려고 애를 쓸 수고도 덜겠네요. 제발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매끄러운 이혼 선사 기대할게요. 태어나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굴어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제 몸이 저절로 막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을 뱉었고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의 머리칼을 야무지게 뜯은 다음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이 빠진 채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기함 중이었고 전 머리가 다 뜯긴 채 엉덩방아를 찧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싱긋 미소를 지은 다음 시댁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미칠 것처럼 뛰고 있었는데 평생 이렇게 후련한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이미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뒤엎었을 때 남편과 이혼을 각오했단 점도 스스로 깨달았죠. 남편은 저에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비난을 해댔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래도 돼?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어. 우리 엄마 모든 지인들 앞에서 개망신을 준 거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럴 수 없는 거였어? 그랬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부부로 못 살겠네. 이혼하자. 이견 없지? 이 이혼? 물론 나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네가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널 용서해 줄 생각이 나는 일단 있어. 난 그럴 생각 없는데. 질척하게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줘. 만약 나랑 즉각 이혼 안 하면 자기는 천하의 불효자가 되는 거야. 그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은 불효자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순순히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죠. 막판까지도 남편은 저러다가 이혼 취소해달라고 하겠지 하는 눈빛으로 절 계속 바라봤어요. 하지만 전 무조건 진심이었습니다. 미련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은 저에게 있어 제 부끄러운 모습만 가득 남긴 안 좋은 과거가 돼버렸으니까요. 진짜로 이혼을 거쳐 남남이 되자 남편이었던 그놈은 왠지 망연자실한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셨던 그분은 당신의 모든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셨단 충격에 계속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셨어요. 여러모로 웃기신 분이었네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전 친정 식구들과 전보다 자주 교류를 하며 정답게 지냈답니다. 전 남편이 저한테 몇 번 질척거려서 그때마다 냉정하게 쳐내느라 귀찮았네요. 당신의 아들이 저한테 매달린다는 걸 아시고 전 시어머니 그분께서 개거품 물고 뒤집어 주셨단 소소한 뒷얘기가 있네요. 지금 전 굉장히 행복하게 남보단 저 자신을 우선시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